글로벌 반도체가 증시의 주도주 자리에서 이탈한 건 아니다. 오히려 레가시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번 분기의 빅테크의 바로미터는 네, 오늘 모신 분은 주식원탑 김진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미국 증시 흐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아주 변동성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있었던 네네. 주간이 아니었나. 거기에 맞춰서 한국은 더 몇 배로 변동성이 컸던. 네. 한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 좀 뭐 C계열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라이브 나왔었던 그날 저녁에 잭슨홀 연설이 있었고 그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굉장히 시장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약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주 성장주보다 훨씬 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표적으로 나스닥보다 러셀 2000 지수가 훨씬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딱 하루만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들어서면서는 이제 주도주들은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실적 대기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정체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그러면 그때 좀 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로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로 보면 예를 들어서 S&P 500으로 말씀을 드리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지난주부터는 이렇게 횡보로 전환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는 좀 일정 정도의 주가 충격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만 또 의외로 나스닥 지수 전체로든가 아니면 반도체 다른 주식이라든가 그렇게 크게 충격이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은 사실은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넓지 않은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정도만 보여준 것 같은데 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상대적 약세 시장은 안 좋았을 때 더 그게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중에서도 좀 유독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뭐 은행주가 한 몇 번 올랐다 빠지기도 하고 또 2차 전지가 그렇게 부진하다가 한 며칠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또 반등을 하기도 하고 그나마 그래도 꾸준한 추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지난주부터 해서는 그냥 제약 바이오 섹터 정도가 그냥 그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다고 해봐야 굉장히 짧은 추세들만 만들고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쉽게 사실 돈 벌기는 어렵게 시장이 전개됐던 것 같고 다시 한번 느껴지지만 미국 시장 보면 그냥 그래도 옆으로 누워서 돈은 안 벌릴지언정 그렇게 너무 걱정되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상대적 약세가 조금 더 도드라졌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엔비디아 한 6.8%인가요? 네, 어쨌든 정규장에서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나스닥은 0.2%밖에 안 빠졌어요. 오늘은 막 또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렇게 강한데 우리 그 한국 증시 왜 이렇게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선은 좀 주도주 그러면은 이게 제가 참 오늘 마음을 딱 먹고 나왔습니다. 좀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또 항상 보면 부정적 말씀 드리면 또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근데 대신 오래 사시잖아요. 네. 또 마음은 딱 먹고 나왔습니다.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미국의 반도체 지수 나스닥에 이제 엔비디아 지금 보여드리는데 6% 7% 정도 약세가 나왔죠. 근데 사실 최근의 하락, 급락과 회복의 과정에서 보면 그 어떤 반도체 섹터보다도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은 수준까지 회복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하락에도 안정적인 조정 상황에서 이렇게 전개를 되면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긴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뭐 20불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 시장에 완전히 확실한 주도주가 됐던 거는 AI라는 테마가 이제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됐던 시점부터인데 그때가 언제냐고 보면은 작년 2023년 5월, 6월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제가 체크를 해놔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의 실질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어저께 새벽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추세의 훼손이나 이렇게 뭐 추세의 위험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만 그런 건 아니고 보면 아시아권에서 반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게 결국 대만의 TSMC를 꼽을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T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이 6월달 랠리, AI 랠리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TSMC는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 충격 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가 증시의 주도주 자리에서 이탈한 건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 조금 더 깊이 가면 한미 반도체 네네, 정도. 네. 하이닉스라고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라고 본다고 하면 하이닉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AI 정확합니다, 진짜. AI 랠리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추세가 형성이 됐고 네. 그 시점부터 랠리를 보여준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 누가 만약에 이거 이름을 딱 가리고 이 주식 추세가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건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만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시아권에서 이 하이닉스만큼이나 또 이렇게 같이 올라준 주식이 일본에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일본의 디스코입니다. 근데 디스코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부터 랠리를 보였는데 지금 상태 보면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그렇죠. 수준이죠.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빠져 있는 모습이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게 되면 유사한 형태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일단 반도체가 이전에는 HBM까지 끌고 해서 다 갔다. 근데 이번에 1년의 조정 그리고 회복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조금 반도체에서도 차별화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별화에서 이탈하고 있는 종목들이 뭘까라고 쭉 뽑아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본에는 디스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 HBM 관련한 주식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뭔가 어떤 이유를 대겠죠.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이유를 갖다 대기 위한 이유일 뿐일 경우가 더 많아서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만 받아들인다고 보면 HBM은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 그렇죠.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왜 그런 추세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라고 보면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좀 기간을 땡겨보게 되면 결국 SK 하이닉스도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급락 이후에 아주 가파른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횡보를 보였고 TSMC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가가 다시 빠지지 않고 횡보를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서 대세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타깝게 정말 딱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하락을 심하게 하면서 이 대세 추세가 좀 걱정되기 시작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는 거니까 지금 입장에서 추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대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대세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급반등이 다음 주에 나야 한다. 급반등이 오늘 일단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한 3% 정도 같죠. 근데 사실 그 전날 빠진 거 비하면 아주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번 주에 다시 한 20만 원 레벨까지 19만 원, 20만 원 레벨까지를 회복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주도주군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글로벌 AI와 관련한 주도주에서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군이 존재했었었는데 이게 상실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때문에 네. 뭐 시장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졌냐 이렇게 보면 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냥 뭐 앞뒤 잴 거 없이 SK 하이닉스만 상반기 내내 들고 그냥 매매 안 하고 두고 있었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그렇죠. 났겠습니까? 거의 2배 반 이상 네. 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주도주가 있는 게 투자하기 참 좋거든요. 왜? 그냥 바쁘게 뭘 옮겨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를 들고 꾸준하게 그 추세가 종료될 때까지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상실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주도주가 상실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수익 내기는 더 어려워진 흐름처럼 보여지지 않나.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 주도 벌써 이렇게 보여줬는데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꾸준하게 추세를 가지고 있는 가지면서 쉽게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종목으로 그냥 줄어들 거고 네. 그리고는 뭐 엄청 갈아타면서 해야 뭔가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바뀔 텐데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데 주도주가 없을 때는 그랬을 때는 사실 이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그 맨날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 주식 얘기하고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부분 다 후행적으로 오르니까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미리 알고 미리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안타깝지만 이번 주 들어서 오히려 주도주 중에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존재했던 하이닉스라는 주도주가 글로벌 주도주의 흐름에서 이탈되는 모습까지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 참 부러웠는데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들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죠. 맞아요. 그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도 사실 엔비디아 이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주도주로서의 지위는 아직 잃지 않았다. 네. 그러나 저도 미국 대선과 한 10월 그 실적 발표 그 전후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나 이런 쪽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까지 주도주가 지지부진하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대안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보니까 네. 애플이 됐든 M7 다른 M7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이제 성장주 중에서는 제가 보면 지금 이제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써온 대본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애플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부터 이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빅테크에서 약간 미세 조정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까지는 뭐니 해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회복이 높지가 않습니다. 대세는 물론 유지예요. 이게 뭐 전혀 빠진 게 없어 보이고 대세는 물론 유지고 추세는 유지로 보여집니다만 일단은 회복폭이 되게 낮은데 그 과정에서 빅테크 주식 중에서도 애플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강해지는 흐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메타죠. 메타. 네, 메타가 이게 최고 레벨에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한번 메타가 의외로 가장 강세이기 때문에 최선 이번 분기에 빅테크의 바로미터는 센 게 세기 때문에 메타를 바로미터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타는 여전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네. 지금 이게 최고치 레벨이거든요. 하이 레벨에서 그렇죠. 이 상단에서 여전히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런 흐름을 길게 뽑아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빅테크에서는 약간 조금 이런 미세 조정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주도주는 조금 정체를 보일 수 있는데 상대적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12월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들 그동안 미국이 경기가
이 M7으로 대변되는 이 AI 데이터 산업만 경기가 사실상 좋았고 실제 미국 일반 제조업들은 그렇게 경기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가 좋지 못했던 쪽에서 금리 인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대안이 조금 존재하지 않나? 이런 게 실제로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러셀 2000 지수인데 러셀 2000 지수나 다우 지수의 흐름을 보면 다우 지수는 지금 고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빠져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주도주하고 확실히 분명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우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경기 민감주라는 좀 대안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빠르게 반등이 안 됐을 때,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반도체주 중에서 사실 요번에도 우리나라 반도체도 결국은 HBM만 올라간 거지. 그렇죠. 레가시는 그냥 뭐 오르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가다 네. 예.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한두 번씩 이제 HBM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레가시 한번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 그때 한번 잠깐 몇 번 움직이다가 또 말고 그냥 레가시는 늘 그랬단 말이죠. 근데 레가시가 못 움직였던 반도체가 못 움직였던 이유는 좀 나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반도체 섹터가 만큼 경기에 민감한 섹터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AI 하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에 뭐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반도체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모든 제품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밀접한 업종이라고 특히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레가시 반도체가 바로 그런 메모리가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미국 경기도 보면 되게 차별화돼 있었단 말이죠. 네. AI 쪽 이 데이터 산업은 좋았지만 나머지 일반 제조업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레가시는 주가가 사람들이 뭐 HBM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대안으로 막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오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제가 앞서 러셀 2000 지수를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던 산업들 그쪽은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통해서 좋아질 개연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방어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원래 그거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니까 금리 인하를 맞물려서 오히려 주가가 좋게 반응을 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레가시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물론 첫 번째는 하이닉스가 먼저 이탈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먼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이후에는 레가시가 좀 기대할 부분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볼 수 있다. 특히 이게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죠. 이제 가장 경기를 잘 반영한다라는 지표에 ISM 제조업 지수에 신규 주문 지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신규 주문 지수 자체가 이제 상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이 작동하면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레가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이 상승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통상적으로 늘 움직여 왔던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가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그래도 금리 인하 이후에 ISM 제조업 지수까지 확인을 하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랍 트레이더였잖아요. 네네. 이제 롱쇼트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요 타이밍 정도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삼성전자를 롱 잡고 하이닉스를 숏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뉴트럴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언더퍼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HBM 랠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그리고 레가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롱 잡고 SK 하이닉스를 숏을 치면
이제 그러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대참에도 막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현역이 아니라서 그런 플레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시킬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런 아이디어 속에 이렇게 반도체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한국은 뭐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 SK 하이닉스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합리적이겠군요.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반응을 해도 이전처럼 하이닉스가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독점이 깨지는 이슈도 같이 맞물렸을 때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HBM이 힘을 잃을 것이다. 너무 잃은 것 같아. 이미 잃어버린 것 같아서. 하긴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테마, 이거 큰 트렌드라고 봤을 때 네. 이제 익숙해지고 식상해지는 순간 테마로서 막 가슴 떨리게 예, 하는 예. 기대감들 네. 이것이 좀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참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보여지는 것만 보면 하이닉스만 빠지면 되는데 왜 디스크도 똑같이 빠지지? 왜 마이크론 전 테크놀로지도 세계적으로 똑같이 다 같이 빠지지? 왜 저러지? 라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왜 얘네들은 이렇지? 라는 의구심에서는 출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세계의 주요 HBM주가 함께 빠지고 있다는 네. 거. 그것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 근데 그 레가시 쪽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우리 뭐 디램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재고가 줄고 있다, 그 다음에 낸드 가격이 뭐 20% 상승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인상을 시킨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레거시에 대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레거시에 또 하나 뭐 반도체가 뭐 신제품에는 12개가 들어간다, 16개가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막 더 기대감들이 커졌었던 거고. 레거시 근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미중 그 반도체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도에 있을 규제 때문에 미리 창고를 채우고 있는 가수요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지금의 어떤 레거시 쪽에서의 반도체 상황을 제대로 가치 있게 평가해 줄 수 있느냐라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반도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꿈을 많이 줍니다. 또 워낙 또 반도체에 대해서 딥하게 공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반도체는 심플하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가장 경기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는 어떤 형태로든 수요가 늘고 레거시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3대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설비 투자나 빗그로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이렇게 많은 소음들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제 미국의 일반 제조업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아주 높은 주도주가 되면서 뭐 아주 높은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은 들게는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9월 이제 8월도 끝나고 9월이 다가왔는데 9월에는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설왕설래 이론들이 많아서 헷갈려요. 네, 네. 오를까 말까? 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 전에 주가가 빠지고 금리 인하 이후에 회복할 거다. 뭐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그려 주시는데 저는 그냥 역대로 가장 대개의 경우 금리 인하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를 현재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항상 주식시장에 좋은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 주식시장에 나쁜 일로 작용한 적이 별로 제 기억엔 없다. 네. 뭐 심지어 대대적인 금융위기가 터져도 시장의 유동성을 푸니까 시장은 올라가더라. 그다음에 대대적인 전염병이 터져도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니 금리를 내리면서 양적 완화를 하니 주식시장은 올라가더라. 네. 이게 저는 그냥 오히려 제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실이라서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뭐냐면 좀 요새 이제 뭐 버블이나 금융위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은 고금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네. 고금리의 상황이 저금리로 내려갈 때 무슨 버블이 발생한다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근데 보통 버블이 발생하는 건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 자금 조달을 레버리지를 엄청 써서 뭔가를 막 하다가 여기서 삐끗하면 그러면 이제 시스템 위기로 오는 건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고금리여서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야 AI는 그렇게 돈을 쓰는데 그게 걔네들이 시장에서 돈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금융위기라든지 뭐 경제위기라든지 오히려 버블이라든지 이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금융위기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건 주식시장에 그냥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그러면 뭐가 좋을까라고 하면 지금까지 좋았던 산업들은 AI 산업이겠죠. 이건 금리하고 상관없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매력이 떨어지겠죠. 네. 대신에 만약에 이제 정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가 잘 버텨내 주기만 한다면 그동안 원체 안 좋았던 산업들은 좋아질 가능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식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 매력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시장의 성격이 조금은 일정 기간 동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도주들의 성격이.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끝난다는 건 아닌데 주도주의 상대적 약세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12월에서 좀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때 금리 인하 막 한 6번, 7번 한다고 하니까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약간의 성격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제조업 그러면 그때 됐을 때 우리나라도 좀 이제 제조업에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 이런 거 한번 기대해보고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 흐름이 조금 아무래도 강하지가 않아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후쯤 돼서 네. 아마 말씀하신 어떤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 보고요. 자, 다음 주 우리 주목할 만한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월초니까 네. 이제 이벤트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요일이라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루 좀 쉴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네,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앞서 이번에 이제 와서는 제가 ISM 제조업 지수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화요일 날 일단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아직 금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설문조사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매자들한테 늘어날 것 같냐 아닐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단순한 설문조사 지수라서 선행성이 있는 건데 금리 인하를 되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약간 개선될 수 있으면 요게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일반 제조업들 러셀 2000 지수를 더 강하게 만들 좀 좋게 나오면 그럴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다른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동차를 좀 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ISM 제조업 지수 외에 좀 중요한 거는 수요일부터 네. 졸트 잡 오프닝이라든지 목요일날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제 이 고용에 관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쭉 발표될 예정인데요. 잭슨홀에서도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틀어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좀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는 고용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올해 남은 세 번의 FOMC에서 과연 어떤 수준으로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해 나갈지를 대충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야 내가 뭐 우리나라에서 주식 좀 투자하면서 이것까지 봐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금리 인하폭을 조금 더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금리 인하폭을 조금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발표되게 된다고 하면 그럼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일반 제조업체들이 좋아질 거고 이 흐름은 바로 아시아권으로 오면은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주목해서 이번 주 보셨으면 다음 주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